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9살 경남에 사는 꽃다운 처자예요. 제 입으로 꽃답다고 하니 좀 쑥스럽긴 하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이가 얼마든 바로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고들 하잖아요. 며칠 전에 희한한 경험을 해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친이 있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말도 안 되는 봉변을 당할 뻔했네요. 그것도 남의 일로만 알았던 돈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들다니 사람 잘못 건드린 거죠. 사실 저희 집은 꽤 부유한 축에 속하거든요.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시며 돈을 꽤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할아버지가 사시던 동네뿐 아니라 그 인근에서도 이름만 말하면 다 알 만큼 부자로 유명했답니다. 그러니 외동아들로 태어난 저희 아빠가 얼마나 유복하게 자랐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거기다 공부까지 잘했던 아빠는 정년 퇴임할 때까지 나름 이름 있는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시다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셨고 업종은 바로 간장게장 판매 사업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장까지 매입해서 대규모로 출발하셨어요. 하지만 처음엔 돈도 많이 까먹고 접을까 말까 매일 고민할 만큼 엄청 힘들었어요. 물론 저도 기억하죠. 집에서 아빠와 엄마가 매일같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운 좋게도 일본 쪽 판매로가 뚫리는 바람에 아빠 회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한번 탄력을 받으니 그 뒤로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승승장구하셔서 지금은 연매출 100억을 돌파하는 탄탄한 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뭐 하나 모자람 없이 아니 늘 넘치게 받으며 자랐겠죠? 철없을 땐 우리 집이 잘 사는 게 마치 내가 잘나서이냥 까불고 다닐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올바른 가정교육 덕분에 곧 정신 차리고 허튼 짓 안 하며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제겐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세상 물정 모르던 전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곤 남자친구가 저를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지 제 배경 때문에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방황을 했는지 학교를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몇 달 동안이나 지속했죠. 그러다 학사 경고는 물론이고 대인 기피증까지 걸려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할 만큼 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를 들으신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누구를 만나던 네가 잘 사는 집 자식 인권 웬만하면 말하지 말 거라. 아빠도 그런 경험 진짜 많았어. 겉으로는 웃는 가면을 쓰고 접근하지만 그 속내는 전부 내 배경이나 재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말이야. 꼭 명심해라. 그래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누구나 돈 앞에서는 약해져서 자기 본성을 숨기기 마련이거든. 알겠지? 저 또한 아빠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제 배경을 숨기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 몇 명 외에는 제 집안 사정은 모르도록 최대한 언급을 피하며 살았어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인 남자친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들은 일로 만났습니다. 비록 오빠가 있긴 하지만 전 또래에 비해서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아빠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유통 관련 회사에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정직원인 남친과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친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부분은 다정함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라 바로 끈기와 책임감이었습니다. 유통일이란 게 생각보다 거래처와 접촉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별별 더러운 꼴을 다 당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 쪽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건 출근할 때 경비실에 맡겨놓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근데 남친은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 한번 굳지 않고 끝까지 거래를 성사시키더라고요. 나름 본받을 점이 많다 생각하고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회식 때 동료들이 남친에게 물어보더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잘 참고 넘길 수 있냐고요. 그때 남친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게 내일이니까 내가 내일을 하겠다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지라며 담담히하지만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였을 거예요. 별로 눈길을 주지 않던 남친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게요. 실제로 연애를 하면서도 전 남친의 장점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눈에 콩깍지가 쓰인 탓이겠죠. 그 정도로 영악한 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건데. 아무튼 남친에 대한 호감이 아무리 높아졌어도 전 결혼은 전혀 생각한 적 없어요. 제가 그려놓은 제 인생 계획표대로라면 30 중반즈음이 제가 결혼할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하루는 그러는 겁니다. 자기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뜬금없는 남친의 돌직구에 당황한 저는 결혼 생각 같은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남친은 얼굴을 제 얼굴 앞으로 가까이 들이밀면서 내가 만약에 청혼하면 받아줄 건가? 하는 거예요. 전 손사래를 치며 요즘은 청혼도 예고하고 하냐고 그리고 대답은 노라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기다리던지 아니면 다른 여자 찾아보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결혼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길래 그냥 해본 소리로 치부하고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남친이 자기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했을 때도 전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은 거죠. 남친이 그랬거든요. 원래 자기는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생겨도 집에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만큼은 꼭 소개를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농담 삼아 심각한 분위기면 나 그냥 나온다. 그래도 되지? 했더니 얼마든지 라면서 자신있게 대답하는 남친을 믿고 그 망할 놈의 집구석에 들어간 제가 멍청했네요. 그래도 처음 찾아뵙는다고 나름 신경 써서 얌전한 옷까지 챙겨 입었죠. 특이 이쁘라누랑 남친 어머니 드릴 꽃다발을 준비해 들어갔더니 남친 부모님과 여동생이 저를 굉장히 환대를 해주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옷부터 받아준 남친 여동생이 어서 오라며 활짝 웃어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착각을 했네요. 그리곤 본격적으로 갈비찜을 먹기 시작하는데 자꾸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아빠 직업이 뭐냐느니 현재 임시직으로 근무 중인 걸로 아는데 앞으로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느니 부담감만 팍팍 주는 질문들로만 골라서 하더군요. 마치 소개팅에서 할 법한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음식을 먹으면서 최대한 간략하게 대답했죠. 아빠는 간장게장 판매하는 일을 하시고요. 제 직장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배워야 할 게 산더미라서요. 그리고 엄마는 그냥 집에 계십니다. 라고요. 솔직히 대답하면서도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만난 아들 여자친구니 그 정도는 궁금하실 수 있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남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부모님 노후 준비는 좀 되어 있으신가? 알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어서 안심이긴 한데 한쪽만 준비돼 있다고 문제가 안 생길 것도 아니라서 말이에요. 라고 말끝을 흐리자 옆에 있던 남친 여동생이 불쑥 끼어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연금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집도 저희 거고요. 시세로 한 4억 하지 엄마? 라며 저를 아래로 깔보듯 쳐다보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처음엔 이해가 도통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귀는 예비 며느리에게 하는 거 아닌가요? 상황에 맞지 않는 대화로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퉁명스럽게 그러세요? 하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재차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떠셔요? 아버님은 벌이가 좀 되시나? 모아놓은 돈은 좀 있고요? 하면서 쉴 틈 없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제서야 감이 좀 잡히대요. 이제 보니 나를 예비 며느리라고 아예 단정하고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요.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오만정이 딱 떨어져 대충 대답했어요. 딱히 연금 같은 거 나오는 건 없으신 걸로 알아요.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버시고요. 모아놓은 돈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집은 자가예요. 근데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는 저희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라고요. 솔직히 단어 선택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의도라고 했어야 하는데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떠오를 단어가 저희였는지 아마도 제 속마음이 그래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저희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온화하게 웃던 남친 가족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인상을 쓰시며 지금 저희라고 했냐고 가정교육 수준은 말 안 해도 알겠다며 혀까지 끌끌 차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생각을 해보라대요.
사귀는 남자 집에 인사드리러 온 이상 결혼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닌 거냐고 자기는 충분히 물어볼 만했다고 생각한답니다. 일말의 미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남친을 똑바로 노려보며 입을 열었죠.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는 드릴게요. 근데 말이죠. 아드님한테 못 들으셨나 봐요? 진즉에 결혼 생각 따위는 당분간 없다고 이미 말했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황당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예비 며느리 심사를 하시는 거라면 번지수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남친을 노려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하네. 뭐 하자는 거지? 나한테 말한 거랑 지금 상황이랑 아예 맞는 게 없잖아. 언제까지 주둥이 닫고 있을래? 그제서야 남친은 어버버하며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일단 둘 다 성인인 이상 연애만 목적으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헛소리를 하지 뭐예요.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말이 달라지는 건 매너가 아니지 않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그딴 말은 여기 오기 전에 미리 했어야지. 순서가 한참 잘못됐네, 안 그래?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올 필요도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네요.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할 말 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남친 여동생이라는 철부지가 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남친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뭐야? 가진 것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난 거야? 급 떨어지게? 얼마나 황당하던지 처음엔 조용히 사라져주려 했는데 안 되겠더군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버린 이 집안 사람들에게 한 번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전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이 집안 며느리 되려면 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면서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정도는 돼야지라고요. 저 역시 지지 않고 미소까지 지어주면서 쭉 읊어드렸네요. 아, 그래요? 그럼 계산 좀 해볼게요. 자가집 4억에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남친 여동생이 또 끼어들대요. 참으로 밉상스러운 기집애였어요. 아니죠. 그냥 자가도 아니고 대출 하나 없는 자가고요. 오빠 직업도 그쪽이랑 달리 정규직이니까 그것도 포함해야 맞는 거죠. 왜요? 너무 분에 넘쳐요? 라며 킥킥거리는데 확 쥐어박아 버릴까 싶을 정도로 재수가 없는 면상이었네요. 아무튼 혼자 신난 남친 여동생을 애써 무시하고 전 남친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자기 생각도 같아? 진짜로 자기랑 결혼하려면 저 정도 재산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편하게 말해. 안 잡아 먹을 테니까. 계속되는 저의 뻔뻔한 도발에 남친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아예 절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이윽고 남친 입에서 나온 말은 진짜 어이없음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엄마랑 동생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은 현실이잖아?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잘 산다고 다들 인정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없을 테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돼서 당황스럽고 화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자꾸 그렇게 빈정대는 건 보기 안 좋네. 이 머저리 같은 놈은 지네 부모만 보이나 봅니다. 뻔히 자기 여자친구가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가요? 저는 더 열받으라고 남친을 보며 혹시라도 네 부모랑 여동생 때문에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에 남친은 뭔 소리를 하냐는 듯이 멍하니 저를 쳐다만 보고 있고 옆에 남친 어머니가 이제는 대놓고 저를 비웃으며 얘 진짜 맹랑한 애네. 너는 어디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니? 꼴의 자존심은 세우고 싶은 모양인데 그딴 소리라도 하면 뭐 정신승리라도 할 줄 아나 보다. 네가 1등짜리 로또 복권 구경이나 해봤어? 아주 쇼를 하고 있네. 전 여전히 남친 어머니 쪽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남친만 노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편하게 계산해 줄게. 요즘 로또 1등이 세금 떼고 한 10억 정도 하지? 그럼 이 대단한 4억짜리 집을 두 채 사고도 2억이 남는 거잖아. 대박인데? 너 똑바로 들어. 지금 꼴랑 집 하나랑 정규직, 그리고 연금 200만 원 뭐. 이딴 걸로 사람 우습게 보는데 내가 그 입 다물게 해줄게. 하면서 네이버에 우리 아빠 검색하면 어느 회사 대표인지 매출은 또 얼만지 상세히 나와 있으니 당장 검색해보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사진만 봐도 내가 아빠 딸인 거 바로 알 거라고요.
완전히 판박이거든요.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남친에게 전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우리 아빠고 니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따위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되면 아마 쪽팔려서 죽고 싶을 거라고 말이에요. 옆에선 남친 어머니가 저보고 하다 하다 별바락을 다 한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남친 여동생 또한 그 옆에 서서 한 소리 거드는데 어느새 핸드폰을 검색하던 남자친구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친 옆으로 온 나머지 두 명의 얼굴도 정말 가관이었죠. 왜? 많이 놀랬어? 끝까지 아니라고 해보시라고 그래. 니네 엄마랑 동생한테 말이야. 그럼 우리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서 여기로 오시라고 할 테니까. 어떡하냐? 나는 지금 꿀잼인데 너는 죽을 맛이겠네? 맞다. 니네 엄마랑 동생 쪽팔려 죽을지도 모르니까 잘 챙겨드려. 제 말대로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세 명을 두고 전 현관으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날려줬죠. 야 전남친. 딱 보니까 돈에 환장한 니네 엄마나 동생이 나 다시 잡으라고 할 수도 있겠다. 회사에서 얼굴 들고 다니고 싶으면 알아서 처신 잘해라. 그리고 회사에는 네가 병신짓해서 차였다고 말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때는 돈맛 제대로 보여줄 거야. 명심해 알겠냐? 그렇게 전남친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더군요. 알량한 돈 몇 푼 가졌다고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갑질하려던 모질이들이 어떤 표정일지 너무 궁금해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꾹 누르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네요. 나머지는 전부 제 말대로 해결이 되었고요. 물론 그 인간은 제가 시킨 그대로 지가 차였다고 말하고 다니다 결국 절 마주치는 게 속이 쓰렸는지 다른 지방으로 정근 가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계속 마주치며 그놈의 후회하는 얼굴을 더 감상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후련한 마음뿐이에요. 거기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할 말 다 할 수 있게 든든한 배경이 돼주시는 아빠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 결론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을 명심하고 어디서든 선만 지키면서 자는 게 최선 아닐까요? 저 역시도 돈 있다고 나대지 않고 겸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3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딸아이를 출산하고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과 그럭저럭 사이도 좋은 편이었고 며느리에게 살갑게 대해주지는 않지만 특별히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없었던 시가와도 별다른 부딪힘 없이 지냈거든요. 거기다 제가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도 우리 세 식구 충분히 먹고도 살 정도였으니 더 이상 뭘 더 바라겠나 싶었었죠. 더욱이 육아에 대해서 막연히 겁만 먹고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까지 힘들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제서야 진짜 어른이 되는 기분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몸은 힘들었죠. 밤마다 아이를 재우기 위해 온갖 전쟁을 치르다 보면 늘 잠이 부족해 눈은 팽해지고 입맛도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원망하거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후회한 적 없었어요. 그만큼 제게 찾아온 아이가 소중하고 사랑스럽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우리 세 가족만큼은 서로 아껴주면서 함께할 거라 꿈꿔섰네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제 직업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쇼호스트입니다. 아직까지는 월 몇천만 원씩 버는 유명 선배님들 근처에도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 분야에서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쇼호스트들마다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화장품을 고객님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쪽 계열이 워낙 개인별로 편차가 심한 직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급으로 계산해보자면 1,000만 원 가까이 꾸준히 들어오고요. 점점 실적도 좋아지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으니 전망은 아주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친구 생일날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며 한참을 쫓아다녔더랬죠.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쇼호스트는 아니었고 방송국에서 FD라고 하죠.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학원을 다니며 쇼호스트를 꿈꾸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20대 중후반이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말고도 저 좋다는 남자들이 꽤 여럿 있었거든요. 그중에는 사짜 직업 가진 사람도 있었고 기업을 운영하는 남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국 선택한 사람은 그런 잘 나가는 남자들에 비해 별 볼 일 없다고도 할 수 있는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남편이었네요. 남편을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건 바로 잘난 척하지 않고 저를 인간으로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잘난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뽐내려고 무리하게 자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 직업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라 느껴져 몇 달간의 섬을 타다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한결같이 제게 잘해주고 넘치는 사랑을 줬던 것 같네요. 비록 나중에는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지만 그때의 남편의 저에 대한 마음은 진짜였다고 믿어요. 제가 결혼을 먼저 생각할 만큼 확신을 줬으니까요. 아무튼 결혼할 당시에 겨우 초보쇼 호스트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안 쓴 돈은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전셋집을 준비했고 저는 혼수와 나머지를 부담할 수 있었죠. 운이 좋았는지 결혼하자마자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좋은 평을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불러주는 업체도 많아지고 자연스레 페이도 함께 올라가게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금방 여유가 생기더군요. 거기다 남편도 월 400씩 꼬박꼬박 가져다 줬고요. 제 직업 특성상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대부분이다 보니 절대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가장 시급한 목표는 집을 사는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전세라는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피임을 하거나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려 노력한 건 아니었고요. 단지 굳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남편은 내 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를 삼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버는 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무조건 저축하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오는 돈만으로도 저희 둘이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달은 조금씩 더 아끼고 아껴서 돈을 남기기도 했네요. 그렇게 돈을 모으다 보니 어느새 은행 잔고는 쑥쑥 불어갔고 작년에 드디어 저희는 집을 살 수 있었어요. 32평 아파트였는데 신축까지는 아니고요. 거기다 여기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서 대출 조금 끼고 전세금과 그동안 모아 쓴 돈 합치니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주위에서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집을 산 사람은 저희밖에 없을 거라며 부러움 반 질투 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집도 샀으니 저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몇 개월 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살고 있던 어느 날 마침내 저희 부부에게 선물같이 임신 소식이 찾아왔고 그때 기뻤던 순간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행복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신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화장품이라는 게 몸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 주로 얼굴 위주로 화면에 나가거든요. 당연히 전신샷이 나가더라도 아무도 신경 안 쓸 테고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참 열심히도 일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입덧이 없는 체질이라 별다른 고생도 안 했어요. 오히려 어딜 가나 아이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들어 더 힘이 나고 저절로 피곤함도 없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제 아이보다 이쁘진 않을 거예요. 우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그리고 자는 모습까지. 그 어떤 모습도 안 이쁜 순간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야 항상 행복했지만 제 몸뚱아리가 받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조리원에 있다가 나온 뒤로 아이가 100일 될 때까지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육아를 도와주기도 했고 마침 그때는 친정엄마가 와 계셨거든요. 저희 친정이 시골이라 한 번 다녀가려면 3시간은 기본이라 올해는 못 봐주셨고 딱 100일 잔치할 때까지만 봐주셨는데 그 이후로 제 몸이 점점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출근을 하는 날이 쌓이다 보니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리더군요. 솔직히 애 키워보신 엄마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와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지내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도 나중엔 미워질 때도 있고 우울증이 한 번에 확 밀려오는데 저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평생 한 번도 이렇게 길게 일을 안 하고 쉬어본 적이 없어서 더 갑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했죠. 정 안 되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에게라도 부탁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니 남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애 봐줄 사람을 구하는 게 어떻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싶더군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물론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 요즘 아이 키우는 가정의 CCTV는 다 기본 아닙니까? 설마 언제든 아이를 부모가 볼 수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생각하니 조금 있던 불안감도 사라지더군요. 저는 반색을 하며 대찬성의 뜻을 내비쳤죠.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구하지라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자기 회사에 베이비시터를 서본 동료가 있다며 그 베이비시터가 정말 애 잘 보더라 칭찬이 자자하더래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당장 연락해보라고 말했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네요. 다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들뜨고 흥분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면 베이비시터에게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으니 금전적으로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며칠 뒤 정말 곱게 생긴 베이비시터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 남편과 이미 의논을 한 대로 평일 8시간씩 애를 봐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일을 다시 시작하니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방송도 더 잘 되는 것 같았고 다들 저보고 약 먹은 사람 같다며 놀랄 정도였죠. 어느새 우울감에 쩔어있던 몸과 마음은 다시 새 것처럼 파릇파릇해지기 시작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더욱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기 전까지 말이죠. 저희 집에는 가정용 CCTV가 2대 설치돼 있습니다. 하나는 TV 선반 위에 거실 전체가 보이는 각도로 있고 나머지 하나는 천장에 아이가 잠을 자는 곳에 설치되어 있죠.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한 이후로 틈틈이 아이가 보고 싶을 때면 핸드폰 어플로 우리 애가 잘 지내고 있나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전체를 비추는 카메라로 연결을 했더니 뭔가 구석에 이상한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니 웬 사람발이 4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시간엔 분명히 베이비시터 한 명뿐이어야 하는 집안에 누군가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 발들의 위치나 각도를 보니 2명은 바짝 붙어 있는 게 확실했고 전 갑자기 화가 막 나더라고요. 갓난아이가 있는 집안에 누구를 불러들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마 자기 딴에는 카메라 각도를 피한다고 피했겠지만 하필 발부분이 보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당장 전화해서 따지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희미하게 비춘 장면만 가지고는 그 여자가 발뺌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거실을 비추는 카메라 각도를 안방 쪽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한 번 집안에 자기 남친이던 누구던 불러들인 그 여자가 또 그럴 거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준비를 한 거죠.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밤 아무도 몰래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았고 남편에게는 말 안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여자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여겼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한테 말 안 하기로 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다시 그 여자가 누군가를 불러들인 걸 확인했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숨이 안 쉬어질 만큼 큰 충격으로 그날 녹화는 전부 펑크를 내버렸고 저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멘붕 그 자체였네요. 화면에 남편과 그 여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저를 가장 분노하게 한 건 그 짓을 우리 아이가 있는 집에서 했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고 자기 자식을 하찮게 생각했으면 집안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짐승도 저렇게까지 악랄하지는 않을 텐데. 하물며 아빠라는 인간이 지 자식 앞에서 바람을 피다니 처음 한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살인 충동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애를 생각하면 그냥 분을 푸는 게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저는 일단 아는 지인을 통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부터 받아봤습니다.
결론은 확실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남편에게 아무 일 없는 듯 연기를 하며 지내기 시작했죠. 물론 컨디션이 안 좋다는 핑계로 최대한 남편과의 대화나 접촉은 피하면서요. 남편과 그 여자가 밖에서까지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건 대략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정도 만났더군요. 물론 미리 안방에 설치해 놓은 CCTV로 모조리 녹화를 해두었죠. 그리고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자마자 전 친정 부모님을 불러올렸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다 말씀드려놨거든요. 그리곤 남편에게 이혼 소송 걸 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반항을 하던 남편도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니 두말 않고 간단하게 짐 싸서 나갔고요. 매일 절망뿐이고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발길을 끊더라고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끼리 미리 연락을 했겠죠. 아무튼 상간녀 소송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몇 번이나 저희 집 앞에 와서 삭삭대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저의 분노는 더욱더 커지기만 할 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한 결과겠지만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고 살고 있던 집 명의에서 남편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위자료까지 받았고요. 상간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무조건 이기는 건 당연하고 위자료 금액 산정만 남았다고 하고요. 나중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난 건 요즘 유행하는 만남주선 어플을 통해서였다고 해요. 그 여자는 현재 무직에 이혼 전적만 2번이 있는 말 그대로 개차반 인생 그 자체더군요. 술집도 전전하기도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돈 뜯어내는 게 주특기인 그 여자에게 남편이 홀딱 빠져서 일자리까지 주게 된 거랍니다. 남편은 애 낳고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마음 기댈 데가 없어 바람을 피웠다고 핑계를 대던데 시도 안 먹히는 헛소리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과정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결과적으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결과는 변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자기 아이가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장소에서 말이에요. 다시 그 장면이 떠오르니 또 치가 떨리기 시작하네요. 이만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듯 싶습니다. 아직 그때 충격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정신과 상담을 받고는 있는데 그닥 효과는 미미하네요. 유일하게 애와 함께 있는 시간만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지난 과거에 연연해봐야 앞으로 저와 우리 아이의 인생에 하등 도움될 거 없다고 되뇌이고 있어요. 우리 모녀 둘이서 살아내야 할 날만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힘내라는 격려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